이태원의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수익률이요. 네. 연초 아직은 뭐 1월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잘 가고 있죠? 예, 네. 지난주는 조금 숨고르게 네. 뭐 한 보합권, 강보합권 굳이 말하면 뭐 그 점 보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연초 이후로는 제가 추상위권에 좀 속해 있어서 아직은 잘 순항 중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주간 흐름을 이제 한번 같이 저도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우리 좀 뭐랄까 우리만 왜 이래 또는 우리만 잘 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매주 전 세계 속에서 한국을 같이 보는 그런 이제 장표를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한 주를 보시면 연초 이후에 지금 주요 국가 수익률을 보면 얘가 이거는 연초 이후가 회색 막대기고요. 주황색이 지난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왼쪽이 제일 높은 것은 이제 이 일주일간 수익률로 쭉 나래비를 세워봤는데요. 보시면은 유럽권이 최상위권으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뭐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어떤 업종 종목들이 올라간다 보면은 주로 프랑스 쪽은 명품적.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총이 좀 최상위권입니다. 하고. 예, 최상위권입니다. 루이비통, 네, 뭐 그렇죠. 관련된 헤르메스, 뭐 이런 회사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상승폭이 컸고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트럼프 신임 내각 쪽에서 이 관세를 좀 전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플러스 중국 명품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명품주들이 주가가 지난주에 상황이 좀 많이 좋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전히 지난 4분기부터 지금 미국도 지난주에 상당히 은행주들의 실적 좋았는데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보다는 장기가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예대금 마진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연초 이후에는 지금 유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고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라들의 시총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좀 속해 있고 미국은 지난주에 좀 사실은 좀 많이 올라와서 S&P 500이 2.9% 올라왔지만 그 사이 빠진 걸 만회를 완전히 못해서 연초 이후로는 한 2%대 우리나라는 우측에 보시면은 지난주는 거의 강보합권이지만 연초 이후로는 5%대로 사실상 전 세계 한 3위권 정도 순위까지 한 3등. 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다. 제일 안 좋은 데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지금 연초 뭐 한 주간 작년엔 상당히 우리가 부러워 많이 했는데 지금 연초에는 부진한데 아시겠지만 이번 주 목금에 지금 BOJ의 그 금통위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가 열리죠. 그래서 거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언론이나 어떤 언급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소위 흘린다거나 이렇게 해보고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몇 주 동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다면 주말 사이 지나면서 인상하겠는데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확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트럼프 신임 정부가 원하는 것 자체가 네. 약달러를 원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미 일부러 일본이 어찌 보면은 그 이시바 시게루 내각 자체가 들어오면서 일부러 약간 용인한 그러니까 약 엔화를 용인을 해서 버퍼를 좀 여유를 가졌다가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엔화 강세로 이제 돌아선다면 트럼프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 또는 BOJ가 원하는 방향을 같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의 나름대로의 그런 그 정부의 노림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BOJ의 행보를 우리가 볼 때 지난 8월 초를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워낙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심했죠. 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다라는 게 주원인으로 좀 지목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엔키르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이 두려움이 좀 과장돼 있다는 분석도 사실 일각에서는 좀 있거든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할 거로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일본 금리 인상에 굴하지 않고 네. 엔화가 너무 약세가 심하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 시장 금리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좁혀져 있었는데 결국은 일본의 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반면에 미국은 떨어지면서 좀 좁혀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거의 사실상 무시하고 엔화 약세가 좀 과하게 심하게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행에서 계속 예고했던 대로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상당히 급격한 금리 상승과 플러스해서 엔화 강세가 그 사이에 무시했던 부분까지 합쳐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때 엔화 강세가 상당히 좀 과도하게 나타난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번엔 그런데 지금은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네. 금리 시장과 이런 환율 시장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충격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그리고 지난주 주요국들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좀 한눈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BOJ 얘기까지 잠깐 짚어봤고요.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채권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좀 높게 유지되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물가에 대한 압력, 우려는 계속 있고 뭐 이게 최근의 시장 흐름이었는데 물가 지난주에 경계심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도하는 흐름으로 시장이 좀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좀 너무 과도하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금리도 급하게 올라갔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그 12월 달 CPI 지난주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냉정히 보면 사실은 3.2 전년 동월 대비 3.2%면 예상은 3.3에서 3.2니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보다 더 높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위 금리는 조금 과하게 좀 더 튀고 주가는 좀 눌렸던 것이 좀 정상화되는 모습은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12월 CPI 발표하는 날 정확히 S&P 500 지수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정확히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정반대로 움직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이 올해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면서 금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 그게 맞춰서 주가도 좀 많이 하락했다는 측면이 전날 하루만큼은 확실하게 결국은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가와 금리의 방향성이 주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벤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2기 들어서면 물가가 좀 더 올라갈 만한 요인 그런 게 있는 정책들이 이제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기도 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이 흐름이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이 좀 마음의 안정 뭐 이런 일단. 거를 좀 얻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두 번째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변수라 보면 미국의 장기금리다.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장기금리, 명목금리란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에다 보여줬지만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합치면 명목금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제가 연준 갖고 왔는데 저기 세인트루이스 이자 보시면 다들 이거 확인하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검정색 선이 미국의 명목 국채 10년물 금리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붉은색 선이
기대 인플레이션, 소위 이제 손익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밑에 그 연두색선, 네. 이것이 이제 실질 금리. 이건 또 대부분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기간 수익률 보험료로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를 더하면 검정색 선이 국채 금리가 정확히 나타나거든요. 그걸로 구분한 건데 정확히 작년 9월 미 연준의 B컷 이후에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텀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실질 금리도 올라가면서 두 개가 합쳐서서 미국의 명목금리 10년물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오히려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명목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상 밖으로 기대 물가도 올라가고 소위 기간 보험료도 더 요구하는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명목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다행스럽게 12월 달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좀 이르고 지금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얘기가 언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합니다. 이제 트럼프 오늘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행정명령 때 나올 모든 변수들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에서 연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는 일혹자들은 오히려 이번에 지난주에 조금 떨어지겠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렇죠. 거의 30%에서 25% 줄기로 했지만 여전히 인상에 배팅을 하는 확률도 여전히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올해 내내 여전히 이 물가와 여기에 발맞춘 명목금리의 상승 가능성에 여전히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보여주신 장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연두색 그래프 우리가 말하는 실질 금리, 네. 텀 프리미엄 네. 이 기울기가 훨씬 빨간색보다도 좀 가파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10년물 국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텀 프리미엄이 굉장히 큰 역할. 그러니까 많은 걸 차지했다. 뭐 이런 얘기. 금리 상승에는 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됩니까? 대표님? 결국은 네. 지금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 올해 미국의 국채 리뉴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소위 재발행될 네네. 것이 9조 달러가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전에 자넷 앨런은 단기물로 다 롤업을 하다가 이제는 장기물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내가 길게 1년 단위로 끊어서 가는 거 말고 이거를 내가 10년 들고 가려면 나 아무래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금리 더 줘. 이것의 요구가 이제 텀 프리미엄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국채, 장기물 국채 발행이든 단기물이든 국채 발행될 때 기존에 경매할 때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열심히 지켜보셔야지 이 텀 프리미엄이 안정화되는지 더 올라갈지인데 적어도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면서 스티프링 하다고 그러죠. 단기보다 장기가 좀 높아져 있잖아요. 이것이 더 강화되면 될수록 텀 프리미엄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금리가 상당히 특히 장기물 중심으로 우상향에 대해서는 항상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수요라든지 이런 점도 계속해서 그렇죠. 채권 수요가 생각보다 깐깐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던 주목하고 있는 바는 트럼프 2기 시작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인가. 일단 100개는 넘길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약간 숫자를 맞춘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행정명령 100개 넘는 걸로 네. 이제 시작할 것 같다. 뭐 워낙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와서 네. 근데 결국은 그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그 소위 핵심 주제라고 하면 바이든 지우기. 이전에도 그때는 오바마 지우기를 한번 했었죠. 이번엔 바이든 지우기를 또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친이미 정책을 이제 반이미 정책으로 바꿀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경 봉쇄, 대규모 추방, 그래서 뭐 경찰 인력 동원해서 뭐 시카고 같은 데서 대대적인 수탄 작전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첫날부터의 그런 흐름이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쪽입니다. 이게 보면은 석유 시추 그저에 안 됐던 걸 새롭게 신규하거나 금지했던 것들을 다 열어주거나 뭐 이런 거 상당히 클 것 같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억제해 놓은 거 완화시켜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좀 더 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뭐 1935년도까지는 100% 간다는 거 뭐 철회한다거나 결국은 파리 기후 협약 재탈퇴 이것도 파리 기후 협약도 뭔지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관세 뭐 지금 얘기된 거 뭐 보편 관세 또 부과, 중국산, 캐나다, 멕시코 이거 얘기는 됐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좀 최근 핫한 거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관련된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특히 반이민이나 에너지, 무역관세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물가와 미국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큰 이벤트들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미국 지난 금요일 마감된 상황만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일단 신정부에 대해서 친기업일 것이다. 뭔가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좀 우호적일 것이다.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은 약간 떨고 있다. 맞습니다. 관세 뭐 이런 네. 부분이 어떻게 지금 초반부터 발표가 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1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걸 탑3를 꼽아보자면 대표님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결국 이민입니다. 이민.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사실은 작년에 그 비컷 했을 때가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냉각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이제는 좀 여유를 넘어서서 이거 일자리 부족해지는 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업 느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반대할 것이 그 노동시장의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트럼프 시기에서는 노동시장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 이것이 높아지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좀 다시 올라가. 가능성. 결국은 노동시장이 네. 타이트해지면 임금이 당연히 인플레. 따라서 올라올 네. 수밖에 없는데 그 왜 그런 것을 걱정하냐 보면 이게 바클레이즈 자료인데 보시면 이게 트럼프를 포함해서 과거에 그 미국의 일반적인 그 이민자 숫자 연애 그 숫자와에 비교해서 소위 바이든 시대 때 급격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보통 연에 100만 전후의 숫자가 잡히다가 저희 소위 그 2020년 코로나 전후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지고 그 다음에 퇴직자도 늘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력한 것이 기존에 불법으로 취급되던 사람 다 합법으로 좀 만들어주고 사실상 친이민 정책을 하면서 지금 그 바클레이즈의 그 추정에 따르면 지난 한 2, 3년 동안은 한 300만에서 400만으로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소위 대은퇴자들의 그러한 빠진 갭을 상당히 많이 메워주고 오히려 서비스 분야나 이런 쪽에 그런 활력을 넣어준 것으로 보통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이민 정책이 나오면 저걸 다시 옛날 수준으로 급격하게 좀 줄어들 수 있으면 지금 이 미국의 엄청난 경제 활력의 한 분야였던 친이민 정책이 반대로 간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경기의 활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압력 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민 정책의 그런 임팩트 효과 내용에 따라서 얼마나 실제로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향후 한 몇 개월 동안은 시장이 엄청나게 계산을 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영향을 줄 정책은 아마도 이민 정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미국에 정말 수많은 기업이 있고 상장된 기업만도 그렇긴 하지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할 만한 건 빅테크, 뭐니뭐니 해도 뭐 M7으로 대표된 빅테크 기업일 텐데 사실 이들한테도 이 여러 정책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또 주장들도 있잖아요. 당장 얘기 나온 게 소위 그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 소위 이민에 있어서 소위 그 엘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도나 이런 데 출신의 그러한 기술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민을 상당히 좀 열어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파 반이민주의자들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뭔 소리냐 공평해야지
이 얘기하면서 벌써 안에서 싸우고 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소위 해외의 그 엘리트들을 대규모 미국에 빨아들이는 정책을 상당히 잘 해왔는데 네.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분명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외 비중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도 많죠. 많죠. 네. 사실은 이게 그 아폴로의 아이디어긴 한데 이게 지금 미국 시장 좋은 또 올해도 잘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만 나 홀로 잘 살 예외죠. 거야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꼭 그럴 수 않다라는 게 미국의 대형주들, 저 S&P 500 기업들의 평균적인 전체 매출의 한 40%, 41%가 해외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거고요. 제가 밑에다가 제가 주로 달아놨지만 단순 평균 빅테크 M7의 평균은 53%,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0%가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미국 나 혼자 잘 살고 해외는 못 살아도 상관없었는데 해외가 못 살면 해외 매출이 줄어들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또 이제 사실은 강달러까지 가면 부담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이 역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 비중이 생각보다 대형주들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것을 해외에서 주는 걸로 하면은 이게 늘고 이게 떨어지면 결국은 비슷해져 버릴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이 예상보다 소위 성장이 예상보다 약할 덜 수 나올 있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르고 내려가는 게 서로 상쇄되면서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달러 얘기도 좀 해볼까요? 달러 강세가 지속됩니다. 이게 쉽게 뭐 달러 약세 쪽으로 갈 만한 요인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중론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저런 식으로 깐깐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압력을 트럼프 정부가 부추기고 나면은 방법은 강달러 방법밖에 당장은 안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컨센서스고요. 지금 이것이 뭐 사실은 연내 해결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갑노을박인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의 포인트인데 강달러가 일어나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은 뭐냐면 강달러로 가면 갈수록 소위 매출 우리가 예상 목표가 네, 있을 거잖아요. 기업들. 강달러 가면 당연히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똑같이 팔아도 결국은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Y축이 예상 대비 그 소위 비트했냐 달성했느냐 마냐 여부고요. 비중. 네. 우측은 강달러 여부입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전년 동월 대비 전분기 대비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결국 달러가 더 상승했느냐인데 네. 달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소위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죠. 전체가 100 중에 점점 보시면 30, 20, 10으로 점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셔야 될 실적 시즌의 소위 그 포인트는 결국은 이번 가이던스 4, 4분기가 아니라 1, 4분기 포함해서 네. 올해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갈 때 우리가 매출 목표를 낮춰 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센티멘트에 상당히 좀 악영을 미치고 컨센서스를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강달러가 무조건 미국의 마냥 주식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목표치가 매 분기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게 가장 큰 부담이다라고 실적 시즌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눈높이가 높아진 부분. 그래서 과거에도 네. 이런 강달러 시기에는 미국의 EPS가 다 정체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올해 15% 이상 성장할 거로 EPS가 늘어날 거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달러 지속되면은 실제로 그걸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실망감 때문에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조언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요국의 주가 수익률부터 뭐 트럼프 2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떤 행정 명령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특히나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경제에 미칠 영향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